제가 그 ETF 투자하면은 뭐가 좋냐를 꼼꼼히 다 한번 그 지루하지만 텍스트로 좀 적어 봤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기업 잘못 투자했다가 예를 들어 요즘에 조선업이 굉장히 핫한데 조선업 ETF를 사면 어느 정도 조선업의 그런 호황을 제가 다 수익으로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B라는 기업이 최고인 것 같아라고 탁 샀는데 그 B 기업에 개별적인 이슈가 생겨서 급락을 하게 되면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제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분산 투자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장점인 것 같고요. 귀찮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리밸런싱 효과를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전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상위 10개에만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ETF 갖고 계시면 알아서 뭐 3개월, 6개월마다 상위 10개 시가총액 상위 그 12종목으로 다 알아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되는 또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주시는 게 있고 워낙에 운용 보수가 낮습니다. 요즘에 그 주식형 펀드도 경쟁이 좀 심해져서 한 1.5% 정도가 평균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ETF는 요즘에 0.3% 정도가 이제 기준점이 돼서 위아래로 좀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길게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계속 쌓이는 거여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ETF 호가창에 이렇게 탁 클릭해 보시면 지금 뭐를 갖고 있는지 자산 구성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용 자체는 아주 투명하게 되고 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펀드 가입해 놓으면 펀드 운용 보고서라고 그렇습니다. 3개월에 한 번 날라오잖아요. 3개월에 한 번 날라오는 운용 보고서 보면서 내 돈이 들어간 이 펀드에서 어떤 주식을 지금 갖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종목이 또 바뀌어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ETF는 클릭을 해보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아마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이제 주식 투자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위주로 쭉 몇십 년을 했지만 지금은 금을 좀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원유를 좀 있다면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전략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ETF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자산이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부동산, 각종 그 원유와 뭐 금속을 포함한 그런 커머더티까지 모두 다 아우르기 때문에 또 이제 사는 것, 파는 것, 이제 숏이라고 저희가 보통 하는데요. 네. 뭐 아랫 방향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본인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아마 한국과 미국 시장만 뒤지신다면 원하시는 전략을 갖고 있는 ETF는 반드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가 네. 이 기초자산, 기초지수가 어떻게 보면 제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거래소에서 그 발표하는 바이오 관련한 네. 혹은 제약 관련한 인덱스도 몇 개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제가 ETF를 얼마 전에 투자할 때 바이오 혹은 헬스케어를 키워드로 ETF를 찾아보니까 뭐 10개 내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ETF의 자산 구성 내역, 결국 이제 기초지수가 무엇이냐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것들이 기초지수의 상위를 구성하는 종목인 지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전통적인 제약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상위인 바이오 혹은 헬스케어 인덱스도 있고 그래서 그 기초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들의 비중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은 ETF 투자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매달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달 전달에 우리나라 소확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ETF 1등부터 10등까지 그걸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단 지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미국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보통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ETF를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ETF는 뭔지
그것부터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 유망 섹터, 초전도체 ETF 아니면 저 미래에 화성 가는 ETF, 나는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미인대, 주식은 미인대라는 얘기처럼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ETF는 뭔지, 그 미인 ETF부터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는가 생각하고,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ETF가 확실히 수익이 좋아요. 네, 확실히 수익이 좋고, 단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코로나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미국의 상장펀드 ETF, 네.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돈나무 누나라고 하는 우리 캐시우드 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2020년 연말에 많은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이 ETF가 투자하는 주식이 뭐지? 내용을 보시고 테슬라부터 밑에 주식들이 쫙 있었는데, 그죠? 그 주식들을 한 번은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ETF니까 이 ETF가 담고 있는 주식은 뭐지? 한 번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그때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증권사 PB분들이 추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추천은 보통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걸 추천하거든요. 네. 주식도 그런 거를 사면 꼭지 잡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변에서 추천하더라 하는 ETF는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ETF는 뭔지 보시고, 항상 그 ETF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의 내역이 지금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ETF를 만든 이유는 운용사가 이런 ETF가 앞으로 곽광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망 섹터가 내년에 2025년 유망 섹터가 뭐지? 이랬을 때는 가장 최근에 상장되는 ETF를 보면 혹시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저 동의합니다. ETF 보면은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핫했을 때 해당 섹터 ETF가 나오는 경향도 좀 있고요. 네. 점님 말씀처럼 이제 이런 ETF는 하나의 어떤 테마 또는 네. 업종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규모는 되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에 그 스타일 ETF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한 자리를 꿰차는 그런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코스피보다는 S&P 500이 오를 것 같아. 네. 그럼 이제 제가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코덱스 S&P 500을 사야 되니 아니면 미국에 있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야 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 두 개가 단편적으로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ETF를 사면 15.4%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네. 미국에 있는 걸 직접 투자하게 되면 22%를 내게 돼서 한국에 있는 거 하는 게 훨씬 세금적으로 유리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7강에서 꿀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느 계좌에서 사느냐, 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금액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미국에서 직접 사야겠다, 한국에서 내가 골라봐야겠다, 그거는 본인의 어떤 투자 규모와 그리고 내가 어떤 계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측을 해보면 네.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7강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2%를 내더라도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불포함입니다. 불포함이죠. 네. 그러니까 22%만 내면 되는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2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이 이거 배당이라든지
이 15.4% 이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그렇죠. 되면서 맞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한 40% 넘어가죠. 본인이 예를 들어 이제 점님처럼 네. 금융소득 이외에 소득이 높으시고 예. 금융소득까지 높으시면 저 소득 안 높은데. 실제로 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50% 가까이 예. 아, 내가 그러니까- 얻은 금융소득에서 50% 가까이 세금을 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고소득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 그냥 매매해서 22% 내는 게 낫지. 타이거 S&P 500 추정하는 거라든지 타이거 나스닥 100 추정하는 거 그거 해서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를 세금을 내면 이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 포함됩니다. 네, 점님 간단하게 정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세한 좀 시뮬레이션은 해봐야 하지만 난 좀 큰 금액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셔서 22% 세금을 내고 그 밖에 방해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이렇게 잘 쫓아오신 분들께서 와,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계좌로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 표를 좀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종 연금이나 ISA 계좌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지실 수 있고 그것이 또 그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넣어봤는데요. 계좌별 과세 예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산, 이제 기초 자산인 그런 ETF들을 투자를 했는데 하나는 큰 수익이 났고 하나는 좀 손실이 나는 이런 2천만 원 수익, 1천만 원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보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조금은 이제 단순화된 예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익통산이 없습니다. 그 한국에 상장된 미국 기초자산 ETF가 그래서 세금을 308만 원이나 내야 하는데 이거를 이 연금 계좌로 하면 손익통산 하니까 일단 적용되는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없고 예, 이것도 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 내가 이 돈을 뺄 때 5.5%에서 3.3%로 이제 과세가 되니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아니 이거를 보더라도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가 유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게 손익통산이 안 되군요. 됩니다.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셔서 이런 수익률이 났다면 손익통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에 상장된 타이거 ETF이기 때문에 손익통산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이제 손익통산을 모두 다 하자는 게 이제 요번에 금투세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과 예, 갈등이 있어서 일단은 폐지가 됐죠. 예. 제가 다음 강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강에서는 어찌됐든 여기에서 설명드린 IRP나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는 웬만하면 갖고 있자. 그리고 과세가 되는 ETF나 주식을 거래하실 때 웬만하면 이런 계좌를 통해서 하시면 대체로 상당히 유리하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서 7강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 제 머릿속에는 ISA 계좌나 IRP 계좌는 일단 한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기를 해보면 이제 한국에 상장된 기초지수가 미국인 ETF를 투자하면 분배금은 배당이 돼서 15.4%, 똑같이 다른 이자 배당 소득하고 합쳐서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대상이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 주식이 기초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15.4% 내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산해서 초과 금액이 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고, 손익통산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미국이 직접 하는 게 유리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내가 얼마 투자할 거냐, 이 금액별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예상되는 매매 차익,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해서 얻게 되는 매매 차익이 800만 원 초반, 한 830만 원 정도가 이 기준점인 것 같은데 800만 원 초반 이하일 것 같으면 미국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고 네. 그리고 비과세 혜택 250만 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22%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고요. 연간 양도 차익, 그러니까 매매 차익의 어떤 규모가 800만 원 초반에서 2천만 원 사이인 것 같으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5.4%만 내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대전제는 있어요. 만약에 예금을 통해서 내가 이자가 1억 있어 이러면 이제 이거 아닌데요. 예. 그런 어떤 특별한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15.4%만 내는 그 매매 차익 규모라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 기초자산 ETF가 유리합니다. 네, 점님께서 그 예상해 주셨듯이 난 좀 금액이 커 이러면 네.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바로 가셔서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종합과세 혜택과도 무관하게 22% 세금만 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전제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배당 이자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분배금은 또 얼마나 나오는 ETF에 투자했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칸을 좀 많이 치셔서 이게 유불리를 좀 하다 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전제는 퇴직연금 계좌, 개인연금 계좌, ISA 계좌는 무조건 이용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 표를 보면서 좀 가늠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표 보기 전에는 저는 무조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냥 국내 ETF, 미국 주식을 담은 국내 ETF가 유리하고 금액이 크면 미국 상장 ETF가 유리하고 왜냐하면 22%를 내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 830만 원 이하 정도면 250만 원 공제도 비과세, 받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공제 받고 나면 6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럼 500만 원에 22% 내봐야 네, 110만 110만 원이네.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 주식으로 바로 했었으면 800만 원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요때는 미국 상장 ETF를 하면 250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20%, 22%죠 정확하게 네. 세금을 내더라도 요 15.4%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맞습니다. 낫네요 네. 그게.